내가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잠시 계시게 하려던 거예요. 잠시. 내 집 팔고 땅까지 팔아놓고 그게 잠시야?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겠다고 나를 버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몰라요. 지금 세상 얼마나 힘든지. 그래, 힘들면 내 어미부터 팔아넘기는 게 답이었냐? 안녕하세요.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과의 여행길, 며느리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가족의 두 얼굴,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작은 집이 있다. 담벼락 위로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계절 따라 색을 바꾸고 마당에는 커다란 고무 대야와 빨래줄이 놓여 있다. 그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몇 년 전 반찬 가게를 접은 후에는 가끔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특별한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 모처럼 엄마, 우리 둘이 여행 가요. 라고 먼저 제안해 왔다. 아침부터 그녀는 부엌과 방을 오가며 여행 가방을 챙겼다. 손수 다림질한 블라우스,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 그리고 몇 해 전 아들이 사준 분홍색 목도리까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살짝 하니 스스로도 낯설 만큼 얼굴이 환해 보였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거두며 그녀는 이렇게 단둘이 가는 건 몇 년 만이더라. 하고 곱씹었다. 이윽고 골목 입구로 은색 승용차가 다가왔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박민호 씨가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준비 다 됐죠? 정순 씨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순천 시내를 벗어나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 산등성이에는 연초록 이파리가 올라와 봄 기운이 완연했고 산자락 아래로는 분홍빛 진달래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정순 씨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바람 속에는 갓 베어낸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 향은 오래전 봄볕에 그을린 어린 민호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건너던 장면을 불러왔다. 차는 점점 해안도로로 접어들었다. 정순 씨는 고개를 약간 내밀어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 묵힌 외로움이 조금씩 흩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집 안 가득 고여있던 고요함,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오후들이 잠시 멀어지는 순간이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7080 가요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운전석의 민호는 시선을 도로에 둔 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 묘하게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정순 씨는 그래, 이렇게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니 좋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고 따뜻한 모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차 안은 한동안 잔잔했다. 정순 씨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파도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세월이 잠시 멈춘 듯 마음속까지 편안해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으르릉 하고 짧게 진동을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이
이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가방 속을 더듬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내 며느리 서영. 얘가 웬일로? 순간 작은 의문이 스쳤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올 때는 보통 명절 준비나 안부 인사 정도였고, 여행길에 이렇게 급히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영아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높았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숨는 사람처럼 짧고 날카로운 숨이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들려온 첫 마디. 어머니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 도망치셔야 해요. 정순 씨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영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며느리의 말은 더 낮고 절박하게 이어졌다. 민호 씨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몰래 두고 오려 해요. 오늘 그곳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바다는 어느새 색을 잃었고 라디오의 노래 가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운전석의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보이던 익숙한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정순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혹시 아들이 통화 내용을 들을까봐 숨소리마저 최대한 억눌렀다.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행이 아니라 나를 버리러 간다고? 내 아들이? 그 순간 차 묘리에 휴게소 2km라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정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 글자를 눈에 새기며 심장이 2배는 빨리 뛰고 있음을 느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가며 마음속 시계도 미친 듯이 돌아갔다. 옆자리의 민호는 서영에게 전화 온 것을 알았지만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 무겁고 공기를 눌러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정순 씨는 몰래 눈동자만 굴려 아들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반듯하게 굳은 턱선, 굳게 담은 입술, 눈썹 사이에 살짝 잡힌 주름.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 얼굴이 정말 내가 품에 안고 재웠던 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가방을 살며시 열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작은 손수건,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긴 보온병이 있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려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가방 지퍼를 닫았다. 아니야. 지금은 모든 걸 챙길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서 내려가는 거야. 차량은 해안도로에서 살짝 벗어나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다. 멀리 주유소 기둥과 커다란 간판이 보였고 주차장에는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정순 씨는 숨을 죽였다. 민호가 방향지 시등을 켜는 순간 틱, 틱, 틱 하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귀에 울렸다.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이제 정말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아들의 눈앞에서 대놓고 도망치면 그 자리에서 붙잡힐 게 뻔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빨라질수록 얼굴은 더 차분해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슬쩍 보며 평소처럼 담담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마치 아무 의심도 없는 평범한 어머니인 것처럼. 차가 주차 구역에 멈추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짧고 단정하게 평소 외출 때 하던 톤 그대로였다.
민호는 시선을 휴대폰으로 옮기며 다녀오세요. 하고 무심하게 답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기회였다. 정순 씨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문을 열었다.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머릿속 계산은 빨랐다. 휴게소 건물까지 가는 가장 짧은 동선, 군중이 가장 많은 구역, 그리고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틈새. 모든 것을 한 번에 훑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눈동자는 계속 주변을 스캔하며 민호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화장실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야가 복잡하고 동선이 얽힌 이곳은 사라지기에 제격이었다. 그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옆 통로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편의점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다. 냄새가 살짝 나는 쓰레기통 옆을 지나니 시야 끝에 관광버스 2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단체 관광객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고 기사 아저씨는 명단을 확인하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정순 씨는 군중 속으로 천천히 섞였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가방을 앞으로 안아 품속에 숨겼다. 멀리서 엄마, 하는 민호의 목소리가 날아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군중의 웅성임 속에 그 목소리가 묻혀 사라졌다. 그 순간 심장이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든 더 멀리 가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군중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정순 씨는 군중 속에 섞인 채 푸드트럭 옆 좁은 통로로 몸을 틀었다. 뒤에서 엄마, 하는 민호의 목소리가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통로 끝에 환승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대형 버스와 시외버스가 나란히 서 있고 승객들이 분주히 타고 내리고 있었다. 정순 씨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를 찾았다. 환승 승객들이 줄을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 줄에 섞였다. 차량 안내판에는 15시 20분 대전행이라는 글씨가 깜빡였다. 버스 문이 열리자 정순 씨는 맨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휴게소 전경이 보였고 민호의 은색 차는 여전히 주차장 어딘가에 있었다. 엔진이 진동을 전하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멀어지는 휴게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저곳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 버스가 대전터미널에 도착해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자 정순 씨도 가방을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 사이로 섞여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쏟아졌다. 모두 민호였다. 그중 한 통의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엄마, 어디에 있어요? 찾기 전에 돌아오세요. 정순 씨는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민호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 순간 대합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다. 15분 후 전주행 버스 출발합니다. 정순 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다시 표를 사서 이번에는 더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 줄에 섰다.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싣고 맨 뒷좌석에 앉은 정순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출발벨이 울리고 버스가 도로로 나서자 휴대폰이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 속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런데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차량 앞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운전기사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혹시 이 버스의 60대 여성 작은 가방 메신 분 못 보셨어요? 정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였다. 그녀는 가방을 더 꼭 끌어안고 얼굴을 창가 쪽으로 돌렸다.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지만 최대한 숨을 고르고 아무 일 없는 승객처럼 앉아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가 한 줄씩 좌석 사이를 지나며 승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정순 씨는 창가 쪽으로 몸을 더 붙였다. 마치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객처럼 얼굴을 창문에 기대고 있었다.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두 줄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순간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머리 위로 뒤집었었다.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시선을 완전히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모습은 마치 피곤에 잠든 노인 같았다. 여기엔 없네요. 버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정순 씨는 숨을 참고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차 문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비로소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다. 버스 출입문 쪽 창밖 민호가 차 문 입구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눈빛은 마치 엄마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버스가 전주 터미널에 도착하자 정순 씨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곧장 하차했다. 터미널 한쪽 카페 간판이 보이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앉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켜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난 전주야. 지금 사람 많은 데 있으니까 걱정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 민호 씨가 어머니 명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를 바닷가 요양원에 두고 오겠다고. 정순 씨는 손끝이 서서히 굳는 걸 느꼈다. 그래서 서영이가 나에게 전화 준 거구나. 네. 민호 씨는 이미 요양원 쪽이랑 계약도 끝냈어요. 오늘 모시면 바로 입소시키려고. 그 말이 끝나자 정순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서영아, 걱정 마.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끄는 정순 씨는 곧바로 휴대폰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그녀는 먼저 순천에서 함께 장사하던 시장 상인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은 순천중앙시장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해온 인물이었다. 장사 수완은 거칠지만 사람 눈치와 뒷정보에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다. 정순 씨에게는 장사할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오랜 동지이자 뒤가 든든한 정보통이었다. 박 사장 나야. 급하게 알아봐 줄 게 있어. 내 땅이 누구 손에 넘어갔는지 서류랑 계약 날짜까지 급하게 알아봐 줘.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저함이 없었다. 다음으로 정순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조카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는 젊지만 꼼꼼하고 입이 무거워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도 큰 금액이 오갈 때마다 슬쩍 귀띔해 주던 든든한 조력자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순 씨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느리게 말했다. 정미야. 오늘, 아니, 최근 일주일간 내 이름으로 인출이나 이체된 게 있는지 전부 확인해 줄래? 잔액이 얼마든, 금액이 작든 크든 전부 다. 정미가 의아한 듯 고모,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자. 정순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 사촌 오빠가 내 손목을 비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 거다. 단 몇 분 사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민호가 팔아넘긴 재산의 흐름을 쫓아 법적으로 되찾는 동시에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건 도망이 아니라 되갚음의 시작이야. 잠시 후 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대체 어디예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곳에 있지. 민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순 씨는 차분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땅 판 날짜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곧 알게 될 거야. 엄마, 그게 오해예요. 오해? 내가 아날 요양원에 버리려던 것도 오해야? 짧지만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민호야, 한 가지만 알아둬. 이제부터 내가 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날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전주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전주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탁자 위에는 이미 박 사장이 보내온 땅 매매 계약서 사본과 조카가 전한 은행 거래 내역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 도용과 강박에 의한 계약이면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 추적해서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꾹 눌러 썼다. 좋아요. 오늘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곧장 순천시장 상인회 회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호 이름으로 사업하려는 사람 있으면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에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만 반복했다. 점심 무렵 그녀는 시청 건물 안에 있는 토지과 사무실에도 들렀다.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앞으로 제 동의 없이는 단 한 장의 서류도 발급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걸 마친 뒤 정순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제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너가 숨이 차게 될 차례다. 민호야. 민호는 며칠째 어머니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졌다. 민호는 서류 더미가 흩어진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연필을 심하게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끝나자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네, 제가 정순 씨 아들입니다. 어머니 대리인이고요. 재산 관련 서류 전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 안에 받아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다. 박민호 씨 맞죠? 현재 모든 위임 권한은 정순 씨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대리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제가 아들이라니까요, 가족인데 왜 못 줍니까?
그러자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단호히 잘라 말했다. 법적으로 가족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시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기자 민호는 수화기를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엔 억눌렀던 초조함이 서서히 분노로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순천중앙시장을 서성였다. 그는 건어물 가게, 채소 가게, 부동산 사무소까지 발길을 옮기며 낮게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혹시 어머니 땅 때문인데 저랑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서로 좋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피하며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했다. 미안하지만 정순 씨가 우리한테 이미 얘기했어. 자세한 건 나도 말 못해. 그 순간 민호의 귀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사람들 표정은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 묘한 연대감까지 느껴졌다. 마치 시장 전체가 이미 어머니 편으로 굳게 결속된 듯했다. 민호는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이 판 내가 완전히 늦었구나. 마지막으로 그는 어머니를 속여 만나려고 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민호 앞에는 어머니 대신 변호사와 경찰이 서 있었다. 몇 달 뒤, 긴 시간의 공방 끝에 민호의 재판이 결론을 맞았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박민호의 땅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 재산은 원고 정순 씨에게 전부 반환하라. 또한 피고는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순간 방청석 쪽에서 작은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민호는 굳게 담은 입술을 풀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박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와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 번졌다. 반면 정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세월의 무게와 함께 마침내 끝이 보이는 듯한 안도감이 그녀의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순 씨는 짧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 내 세상이다. 법정 뒷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정순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춘천의 집 마당에 다시 서니 감나무 잎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담장을 넘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커피 한 잔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온몸을 감쌌다. 서영이 마당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행 가요. 이번엔 진짜 여행이에요. 정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마당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지난 시간의 상처 대신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말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